차 세워요. 지금 당장. 비 오는 골목에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곳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여자와 두 아이가 있었어요. 저, 저 아이들. 떨리는 손으로 차창을 가리켰습니다. 6살 정도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엄마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빵 사줄게. 제가 다가가 말했지만 그 여자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어요. 필요 없어요. 이 아이들은 다른 남자 아이들이라고요. 차갑게 내뱉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매가, 웃는 모습이 누구와 닮았는지를. 정우야.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년 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것은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더 큰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진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어요. 제 남편 최용만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지만 중산층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단독주택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지냈거든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하나뿐인 아들 정우였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대학도 좋은 곳으로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배 나이에 말이에요.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부는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들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았죠. 너무 아프니까요. 그냥 평범한 노부부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겨울 저녁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12월 중순이라 날씨가 제법 추웠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붙었다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이 왠지 서글펐어요. 이런 날이면 정우 생각이 더 많이 나거든요. 저 아이도 눈 내리는 날을 좋아했었는데. 아줌마, 여기 좀 세워주세요.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여기요? 아직 골목 안쪽인데 집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집까지는 아직 10분은 더 가야 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서 내릴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내리고 싶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는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코끝이 시렸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눈이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였어요. 바퀴가 눈밭을 지나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뒤로 작은 아이 둘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아마 이런 일을 오래 해왔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그 여자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5살 정도 되어 보였죠. 작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길이 얼마나 추웠던지 자꾸 코를 훌쩍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의 걸음걸이며 체형이,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너무도 친숙했습니다. 5년 전 우리 집을 나갔던 그 여자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장미연이라는 이름에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 말이에요. 아냐, 설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분명 어디론가 떠났을 테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리어카 바퀴가 눈밭을 지나가며 내는 끼익끼익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20걸음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추워요. 그때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앙증맞은 목소리였죠. 정우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 순간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털모자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우리. 곧 집이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장미연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장미연이었던 여자였죠. 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은 말랐고 손등에는 거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대하는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담벼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둘 다 분명히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털모자를 벗은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혹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끝내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정우가 죽었을 때 장미연은 임신하지 않았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나이로 봐서는 정우가 죽은 후에 태어났을 텐데 설마 다른 남자의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을 거잖아요. 세 사람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갔어요. 리어카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눈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시려와도 눈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장도 안 보고 이 시간에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었거든요. 응, 그냥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겨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일은 5년 전, 정확히는 2017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25살 때였어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고 저희 부부도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어머니, 아버지. 정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 잔을 탁자에 살며시 내려놓았죠. 결혼. 제가 되물었습니다. 기쁜 일이어야 했는데 왜인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우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예쁘긴 했지만 뭔가 어수룩해 보였죠.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남편이 물었어요. 장미연이에요. 나이는 29이고요. 하는 일은? 카페에서 일해요. 아르바이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29의 아르바이트라니. 정식 직장도 없는 여자였던 거죠.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형제는 없어요. 천혜고아예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글쎄, 좀 이상하지 않아? 29의 아르바이트만 하고 가족도 없고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게 걸려. 우리 정우 같은 아들을 왜 그런 여자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정우를 믿고 싶기도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일하는 동안 그 여자가 일한다는 카페에 가봤어요. 강남구 어느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직접 들어가 보니 정말 수수한 곳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소박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가까이에서 본 모습은 사진과 좀 달랐어요. 생각보다 말랐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어요. 며칠 더 지켜본 후 저는 사회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확실히 하자.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받아본 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장미연이라는 여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16살에 가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혼자 살아왔다는 거였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대학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에 동거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가 도박에 빠져서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여자가 우리 정우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어요. 남편도 함께 자리했죠. 정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그 여자, 장미연이라는 여자 말이야. 정말 잘 알고 하는 거니?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세요? 솔직히 말해. 그 여자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정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혼하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정우야, 정신 차려. 너 같은 아들을 그런 여자가 왜 좋아하겠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우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런 말이야? 사실이잖아. 천혜고아에 학력도 없고 과거에 남자랑 동거까지 했던 여자가. 그만하세요.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게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미연이 벌써 그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제가 비꼬듯 말했죠. 정우야. 이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들어봐라.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너 같은 아들이면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겠니? 굳이 그런 여자를. 그런 여자가 뭐예요? 정우가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아들아, 현실을 봐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 맞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해야 해.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도 환경이 만드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미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왜요? 왜긴 왜야? 집안이 안 맞잖아. 정우가 웃더군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집안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집안인가요? 정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릇없이 굴지 마라. 부모가 반대하면 포기하는 게 도리 아니냐? 포기할 수 없어요. 정우가 일어섰어요. 저는 미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기는 뭘 못 살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까지 거역하겠다는 거야? 그깟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연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정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그리고 미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문이 닫힌 후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지나면 정우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간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왔어요.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죠.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그런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정우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 여름, 정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을 통해서였어요.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혼자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제 아들이 결혼하는데 엄마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한 이상 저희와는 남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새 직장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더 작은 회사였지만 임금은 괜찮다고 들었죠. 아마 생활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혼자 벌어서 두 사람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10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네. 네. 어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정우가. 뭐라고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정우가. 교통사고 났대. 뭐, 병원에서 연락 왔어. 지금 당장 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기도했어요. 제발 별일 없기를, 제발 살아있기를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가족분이신가요? 네, 부모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비명을 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남편이 저를 붙잡았던 것만 기억납니다. 오후 10시경 강남대로에서 교차로를 건너다가 대형 트럭에 치였습니다. 즉사였어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정우가 죽었다는 것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지막으로 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끄덕였어요. 영안실에서 본정우는 잠자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상처도 별로 없었죠.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야. 제가 부르면 깰 것 같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할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장례식장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장미연은 어디에 있을까? 왜 여기 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마 연락이 안 갔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정우 지갑에 있던 저희 연락처로만 전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정우의 대학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왔어요. 모두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우를 안타까워했죠. 첫날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저희 부부만 남았을 때였죠.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장미연이었습니다. 여자는 곧바로 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정우야, 정우야. 목이 쉰 목소리로 계속 불렀어요. 관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장미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우리는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정우를 죽게 만든 주제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우가 왜 이 시간에 강남에 있었겠어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정우는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었을 거야. 당신 때문에 집 나간 거고,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고,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장미연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정우는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회식 자체가 없었을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편히 살았을 텐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 정우를 죽인 거예요. 당신이 유혹해서 집에서 내쫓은 거고, 당신이 고생시킨 거고, 당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라고. 장미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정우는 행복했어요. 뭐,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고 했어요.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우가 저를 그리워했다니.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정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장미연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사람을 당신이 죽였어요. 제가 다시 소리쳤죠. 그때 장미연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어머님이 가지세요. 뭐예요 이게? 정우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에요. 적금이랑 보험금이랑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걸 원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정우 것이니까 어머님들이 가져야죠.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장미연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만 원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그러더니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는데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원망도 없었고 화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죠. 문이 닫힌 후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꽤 많네.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정말 다 포기하고 간 거네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우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장미연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골목에서 본 것이 정말 장미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정우 일로 고용했던 사립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죠. 장미연이라는 여자 기억하시죠? 아, 그때 그분.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이틀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연은 정우가 죽은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죠. 이름은 최민준, 최민호였습니다. 정우의 성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건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정우가 죽고 5개월 후였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우가 죽었을 때 장미연은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장례식장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이었으니 저희는 몰랐던 거죠. 탐정이 조사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장미연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화장실은 반층 위로 올라가야 했고 겨울엔 곰팡이가 핀다고 했죠. 아이들을 출산한 곳은 동네 산부인과였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더군요.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2시경이었는데 아무도 함께 갈 사람이 없었대요. 쌍둥이라 출산이 어려웠다고 하네요. 거의 12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웠어도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출산 후 장미연은 정우 이름으로 된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출산 비용과 당분간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생후 6시개월쯤부터 장미연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4~5시간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아팠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일을 중단하고 데리러 가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폐지 수거를 시작했어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장미연이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골목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었죠.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한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이요.
폐지 수거로는 하루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벌었어요. 날씨가 좋고 폐지가 많이 나오는 날에는 3만 원까지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장미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5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달랐죠. 얼굴은 해쓱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머리카락도 성성했어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말로는 얌전하고 착하다고 하네요. 탐정이 아이들 사진도 보여줬어요. 어린이집에서 몰래 찍은 것 같았죠.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우와 똑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대로였죠. 웃는 모습도 머리 모양도 모든 게 어린 시절 정우와 빼닮았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출생신고서도 확인했어요. 아버지란에 최정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손자들이었어요. 그 여자,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혼자 중얼거렸죠. 아마 처음에는 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탐정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더 알아봐 주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받은 보고서는 더 자세했어요. 장미연의 하루 일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고 5시에 집을 나와서 폐지 수거를 시작했어요. 오전 8시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일을 계속했죠. 오후 2시에 일을 마치고 폐지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가 하루 일과였죠. 주말에는 뭐 해요? 집에서 쉽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하고 가끔 공원에 가기도 해요. 보고서에는 장미연이 아이들과 공원에 가는 사진도 있었어요. 민준이와 민호가 그네를 타는 동안 장미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이들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있었어요.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 정말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네요. 네, 다른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아이들만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제 손자들이 반지하 방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며느리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죽었고 장미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그것도 아이 둘과 함께요. 우리가 너무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당신이 우리 정우를 죽였다 하고 소리쳤던 것, 당신 같은 여자라고 모욕했던 것들. 그 상처 때문에 장미연이 연락할 수 없었던 걸까요? 설사 연락하고 싶었어도 저희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며칠 더 고민한 후 저는 다시 탐정에게 부탁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에는 장미연의 더 구체적인 생활상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혼자서 밤새 간병하는 모습, 폐지가 잘 안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5천 원밖에 못 벌었을 때의 모습, 어린이집비가 밀려서 원장님께 사정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사진이었어요.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놀고 있는데 민준이와 민호는 엄마 혼자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아빠는 언제 와? 민준이가 물어보는 모습도 있었어요. 장미연이 아이를 안고 뭔가 대답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것 같아. 뭐가? 정우 아이들이야. 우리 손자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도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죠. 그러게,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어떻게 할까? 글쎄, 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봤자 장미연이 받아줄 리도 없었죠.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 손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며느리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분명 원망할 거예요. 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냐고, 왜 외면했냐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며느리에게 사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3월 말이었는데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죠. 저는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요즘 자주 그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 장미연이나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탐정이 알려준 정보로는 가끔 그 근처를 지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넘게 나가도 만날 수 없었어요. 아마 제가 가는 시간대와 그 사람들이 지나는 시간대가 다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였죠. 엄마, 배고파요. 고개를 돌려보니 골목 입구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여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비슷한 키의 다른 아이도 옆에 서 있었죠.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미연이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지만 분명히 장미연이었습니다. 리어카는 없었고 대신 큰 검정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컸어요. 이제 5살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우와 똑같았어요. 특히 왼쪽에 서 있던 아이의 눈매가 그대로였죠. 코 모양도, 입 모양도, 심지어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까지. 어린 시절 정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어요. 오른쪽 아이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정우의 얼굴이 많이 보였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특히 그랬어요. 제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잠깐만, 민준아. 엄마가 빵 사줄게. 장미연이 아이를 달래며 근처 빵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만 꺼내더군요. 부족한 것 같았어요. 엄마, 빵 못 사는 거야? 민준이라고 불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장미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하지만 돈이 더 나올 리 없었죠.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손자들이 빵 하나 못 사 먹고 있다는 게. 저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가들아. 제가 부르자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죠. 정우의 눈이었습니다. 똘망똘망하고 선한 눈빛이 그대로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장미연이 아이들을 뒤로 끌어당겼어요. 저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인사 안 해도 돼. 가자. 왜요, 엄마? 할머니인데. 그냥. 가자. 장미연이 아이들 손을 잡아당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장미연이 멈추어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들,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장미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민호야. 맞죠?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아는 할머니가 신기했나 봐요. 이 사람 우리 이름 어떻게 알아, 엄마? 민호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장미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다른 남자 아이들이에요. 차갑게 말했죠. 정우와는 상관없는 아이들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거짓말인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장미연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미연 씨. 가겠어요. 장미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빵. 사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배고픈데. 괜찮다고 했어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저 빵을 사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빵 사준다니까, 엄마. 민준이가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집에 빵 있어요? 응,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장미연이 아이들 손을 꽉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특히 민호가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인사를 했죠.
그 웃음이 정우와 똑같았어요. 세 사람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자들이었어요. 틀림없이 제 손자들이었습니다. 정우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빵 하나 사주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벽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민준이가 빵 못 사는 거야? 하고 물을 때의 표정을. 그리고 민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던 순간을. 정우가 어렸을 때도 그런 웃음을 지었었어요.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말이에요. 이제 정말 확신했습니다. 저는 뭔가 해야 했어요. 시장에서 아이들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정우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들이. 탐정의 보고서로는 정우의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0% 확신하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DNA 검사를 해볼 생각이야.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뭔 소리야? 그 아이들이 정말 정우 아들들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출생신고서에도 정우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어.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들을 정우 이름으로 신고한 건 아닐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우의 아이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탐정을 불렀어요.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이들의 검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꼭 필요해요. 탐정은 며칠 고민한 후 방법을 찾아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쓰는 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이요? 네. 타액이 묻어 있으면 DNA 검사가 가능해요. 어린이집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며칠 후 민준이와 민호가 사용한 컵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정우 방에서 가져온 칫솔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 기관 직원의 말이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어요. 만약 정우의 아이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만약 정우의 아이들이라면 또 어떡하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직접 와서 받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직접 가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용만님 맞으시죠? 담당자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검은 봉투였죠. 여기서 봐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우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제 손자들이 맞았어요. 여보. 남편도 그 결과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정우 아이들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부부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결과는 확실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다시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친자 확률 99.99%. 과학이 증명한 확실한 사실이었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응. 우리 손자들을 5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남편이 물었어요. 생각해봤어요. 만약 그때 장미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면 저희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정말 정우의 아이인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둘러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설사 받아들였다 해도 조건을 걸었을 겁니다. DNA 검사를 하라고, 확실히 정우, 아이가 맞으면 그때 인정하겠다고. 결국 지금과 별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도 우리를 무서워했을 거야. 무서워? 그래. 장례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데. 임신했다고 말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뻔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분명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낳아서 키운 거구나. 5년 동안 혼자서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장미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우가 죽은 슬픔도 혼자 감당하면서 아이까지 낳아 기르다니. 우리 잘못이야, 여보. 그러게. 우리가 너무 매몰찬 부모였어. 그날 밤 저는 정우 방에 들어가 봤어요. 5년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정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우야, 미안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우리 며느리와 손자들을 외면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네가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내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우의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혼자 중얼거렸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장미연이 저희를 받아들일까요? 5년 전 장례식에서 했던 말들을 잊었을까요?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정우를 죽였다고 했던 그 말을, 당신 같은 여자라고 모욕했던 그 순간을. 며칠 더 고민한 후 저는 다시 탐정을 불렀어요. 그 집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요. 탐정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반지하 단칸방이라고 했던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말이에요. 직접 찾아갈 생각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서 뭐라고 하려고?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받아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언제 가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저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한방눈이 펄펄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가보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눈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더 좋아.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 사실 변명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오후 2시경 택시를 타고 장미연이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기사님에게 알려드렸죠. 이 근처에서 내려주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앞까지 가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오후인데도 으스스했죠. 반지하 입구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골목 안쪽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남편이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는 것 같아.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며느리를 다시 만나는 거였거든요. 초인종 눌러볼까? 잠깐만.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문을 열어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참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장미연이 나왔습니다. 바깥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저희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빨리 문을 닫으려고 했죠. 잠깐요.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문을 닫으려던 장미연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미연 씨. 아니, 미연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과하러 왔어. 사과요? 장미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5년 만에 와서 사과라고요?
그래.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정우가 죽었을 때 너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고. 됐어요. 장미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거려. 미연아, 제발 한 번만. 제가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어. 들어줄 게 없어요. 장미연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남남이에요. 5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라고요.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눈밭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남편도 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눈이 무릎을 적시고 있었지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라고요. 안 일어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용서요? 뭘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정우 아이들을 모르는 척했어. 우리 손자들을 외면했어. 장미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와 민우, 정우 아들들 맞지? DNA 검사했어. 99.99% 일치해. 확실히 정우 아이들이야. 장미연이 뒷걸음쳤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골목에서 봤거든. 너희 셋이. 그럼 왜 이제 와서? 무서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가 받아주지 않을까 봐 무서웠어. 우리가 5년 전에 너무 심한 말을 했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로 울었어요. 정우가 얼마나 원망했을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외면한 부모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어머님,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요. 안 돼. 너희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죄가 있어. 우리 며느리를 고생시킨 죄가 있고, 우리 손자들을 외면한 죄가 있어.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미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났어. 그만해요. 장미연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제가 고개를 들고 장미연을 바라봤어요. 미연아, 우리 집으로 와. 아이들이랑 함께 우리가 돌봐줄게. 안 돼요. 장미연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럴 순 없어. 우리 손자들이 이런 곳에서 자랄 순 없다고. 어머님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장미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 아빠가 죽었을 때 저 혼자 있게 한 게 누구예요? 임신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은 게 누구고요? 맞아. 다 우리 잘못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돌봐주겠다고요? 5년 동안 폐지 주어서 애들 키운 사람한테. 장미연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제 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때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뒤에서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엄마 왜 울어? 민호도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민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봤던 할머니였거든요. 엄마, 저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장미연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할머니, 왜 무릎 꿇고 있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아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5살 아이가 무릎 꿇고 있는 할머니를 걱정하다니. 얘들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희 친할머니야. 친할머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 아빠, 엄마요? 응. 너희 아빠, 엄마가 바로 저 할머니, 할아버지야. 정말요? 민호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진짜 할머니구나.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와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진짜 할아버지예요? 민준이가 남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너희 친할아버지야. 남편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민호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고집이,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가 너희한테 미안해서 그래. 왜요? 할머니 잘못한 거 없는데. 민준이도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우리 할머니 생겼다. 민호야, 우리 할머니 생겼어.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제 손자들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또 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예요.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3개월 전 그날 밤, 장미연은 결국 저희와 함께 오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장미연도,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5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큰 벽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민준이와 민호가 자연스럽게 저희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죠. 할머니, 아침 뭐예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삐죽 서 있어요. 방금 일어났나 봐요. 계란말이하고 미역국이야. 와, 계란말이. 아이가 손뼉을 쳤어요. 정우도 어렸을 때 계란말이를 좋아했었는데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고마워.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요. 장미연은 요즘 푹 쉬고 있어요. 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일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말렸죠. 이제는 쉬어도 돼.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말해도 장미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해요.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너무 빨리 편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고 남편도 할아버지처럼 따라요. 할머니, 저희 오늘도 유치원 가요? 응, 가야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할머니가 도시락 싸줬다고.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아이들을 새로운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집 근처에 좋은 유치원이죠. 원비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처음에는 장미연이 거절했어요. 너무 비싸요. 전 유치원은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죠. 우리 손자들인데 당연한 거야. 지금은 아이들이 새 유치원을 무척 좋아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선생님들도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민호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거실에서 남편이 민호를 깨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 유치원 늦는다. 그럼 할아버지가 업어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요즘 남편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손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완전히 젊어졌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렸어요. 넉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둘만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시끌벅적해요. 엄마도 깨워야겠다. 제가 중얼거리는데 장미연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미 다 했어. 미안해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됐어. 됐어. 네가 쉬는 게 맞아. 장미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서 시장 같이 갈까? 네. 좋아요. 요즘 저희는 함께 장을 봐요. 장미연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거든요. 식탁에 모두 모였어요. 민준이와 민호가 양쪽에 앉고 장미연과 남편이 마주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민호가 남편에게 계란말이를 올려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이죠. 정우 아빠 사진도 여기 놔둘까? 제가 물었어요. 벽에 걸린 정우 사진을 가리키며 말이에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장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거 맞죠? 민준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제가 대답해 줬어요.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아이들이 웃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어머님, 장미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들어와서 저희를 안았어요. 민준이는 저를, 민호는 장미연을 안았죠. 할머니 최고, 엄마도 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 찼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 봉우리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5년 만에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이 집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정우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늦었지만 시작된 진짜 가족의 이야기 말이에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가족이죠. 한경자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용기를 내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들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